두 번째, 임태 교수님께서 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태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과를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은 좀 구상을 오래 했는데요. 짧은 글 안에 이게 좀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융자본시장 자본주의의 지배구조, 그리고 노동의 프로카리아트와 연동성이 있는 주제인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늘어지고 균형이 좀 안 맞았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말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좀 앞에 난잡한 이런 부분을 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시장 자본주의, 혹은 금융 자본주의 이런 얘기는 낯선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자본주의 축적론 이후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서 글을 쓰니까 이제 어떤 분 금융시장 자본주의는 좀 낯설다, 금융자본주의는 들어봤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금융자본주의라는 개념 자체의 혼란성 때문에 저는 금융시장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되게 이 개념은 힐퍼딩 때문에 이제 알려진 개념인데, 힐퍼딩이 물론 이제 그 자본주의 축적제를 미치는 영향들을 아주 컴팩트 분석을 잘 했지만, 그 당시에 분석의 핵심은 이제 은행이었거든요. 은행 역할, 도구식 종합은행, 유니버설 뱅크의 이제 역할인데, 사실 그런 역할은 오늘날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금융시장 자본주의는 스톡마켓, 주식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유럽학자들은 그것도 구별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들을 좀 이렇게 무지하게 쓰는 것보다는 좀 적합하게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 개념을 썼고요. 가장 핵심적인 태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프레카리아트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 많이 되지는 않았고, 아마 책으로는 작년에 가이스탠딩,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사무총장을 하다가 지금 런던의 대학으로 옮겨서 그 편을 잡고 있는 가이스탠딩이 쓴 책이 번역되면서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회팀들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지만,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개념적인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대식들이 정의를 하면, 보통 산업사회에서 일정하게 안정성이 보장받는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던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는다던가, 혹은 노동권을 보장받는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가이스탠딩이 하는 프레카리아트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배제된 그런 노동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비정규직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1990년 중반에 이태리와 프랑스에서 일군의 학자들이 이러한 노동자 층들을 프레카리아트,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이면서 언어를 조합해서 프레카리아트라고 쓰고 있고요. 대부분 노조에 의해서조차도 이들의 이제 권익, 혹은 이제 노동자의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층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이들이 2000년 이후에 유럽에서도 실제로 불안정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태제가 언급될 만큼 상당히 많은 사회과학적 논의의 핵심을 소환을 받았고, 작년 세계사회학대에서도 그 보수적인 세계사학대에서도 주제 자체가 불평등 마주보기라고 제목을 붙여질 만큼 또 가이스탠딩이 기조연설을 했었고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건 단지 학계의 화두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노동의 정치적 지형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불안정 노동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이해를 할 때 그건 아니다. 사실은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주도적인 자본주의 축적체제 자체가 이러한 계층들은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태제를 조금 극대화시키면 한국의 복지국가 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한 공격을 받습니다. 아니 스웨덴, 독일 다 여전히 공고하게 복지국가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그래서 제가 어제 표현해서 복지국가 해치라는 표현만 쓰면 당장 빨간 줄 짝꿔가지고 이렇게 코멘트가 날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 식으로 봤을 때 상대적 기준이고 서구의 복지국가도 지금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되어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미리 나중에 이렇게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국제적 연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들 그거 하나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라는 것이 대주제이기 때문에 시장 지배 구조, 축적 체제가 왜 중요하냐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제가 다른 글에서 그런 것들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97, 8년 IMF 구조적 위기에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사회에 큰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말해 이현재 사람이 경제체제의 어떤 주축이 되고 금융시장 주도적 어떤 축적체제, 지배구조 체제, 기업 지배구조 체제도 바꾸고 축적체제의 어떤 대전환을 이루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맥풀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KS 인맥이라고 하는 이 인맥 외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소위 이제 유학파들 특히나 이게 뭐 단순한 유학파라는 것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게 국제기구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이런 조금 과거와는 층이 다른 엘리트층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연배 계신 선생님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이제 국가 관리로 오래 봉사하다가 고온을 받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하와이에 가서 학위 하나 따오지 않았습니다. 70년대 하와이 학파들 대한민국에 장난 아니게 많았는데 이런 이제 그 보은성 박사들 외에 90년대 넘어가면은 대체적으로 메인 미국에서 제대로 이제 금융과 혹은 뭐 이런 실물 경제를 익히고 돌아가는 파워 엘리트 집단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이제 그 관료 엘리트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집단 수도 굉장히 달라지고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사회 전반적인 지식계층들이 그 층들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헤게모니 블록이 다르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신자유주의를 전파하고 확산시킨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미안하지만 교수층들입니다. 여전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도 그렇고 문교부 정책을 핑계 삼아서 어쨌든 뭐 영어 교육과 함께 언어가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오리엔테이션 자체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하고 이런 이제 신자유주의 계층의 새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와 혹은 어떤 경쟁 체제의 어떤 가치들을 대학과 언론과 혹은 지식인 계층들이 일반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과정들 우리 사회에게 당연한 어떤 그 적자생존의 논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 이거는 물론 IMF라고 하는 독특한 정치경제학적인 맥락도 있었지만 지식인 계층의 어떤 이 전환 관계 속에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반적인 조류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들이 과거에 이제 기업의 행태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식 경영자본주의 얘기를 하면 경영진 중심의 자본주의 형태에서 그 IMF 구조적 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장 주도적 축적 체제들을 일반화시키고 확립시키는 과정에 일정한 개혁들이 진행은 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 조금 오래전에 평가를 해보니까 금융시장 자본주의가 이제 미국이나 혹은 영미에서 이렇게 자리 잡는 형태로 우리 사회의 기업 지배구조가 완전히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우리가 신자유주의 논의할 때도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얘기할 때는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이렇게 해야죠. 한국은 꼭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만약에 이제 자본주의 형태로 얘기를 한다면 매우 국가 관료의 영향력도 엘리트 국가 관료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대표적으로 한국의 FTA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주도했고 국가 관료들이 주도했고 그리고 기업은 편성을 했을 뿐이지 이게 이제 유럽의 뭐 EU 연합시장처럼 기업이 주도하고 특히나 뭐 금융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장 통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한국의 그 엘리트들은 과거에 뭐 청와대의 어떤 오더를 받아서 정책을 펴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세련된 신자유주의 엘리트 관료 블록들이 좀 두꺼워졌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우리가 청문회 나와가지고 허접한 거 보고 이런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 저변이 굉장히 두꺼워졌다. 그리고 논리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두꺼워졌습니다. 단 최종 책임을 지고 할 때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엘리트로 한 시간에 이렇게 다 하기에는 굉장히 층들이 좀 두꺼워졌다고 보고요.
또 뭐 종편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언론 순들도 굉장히 오늘날 뭐 여기 권영 선생 가서 내가 글도 쓰시겠지만 이거는 자유주의 경제 신문조차도 오늘날 신문조차도 그것도 자유롭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기업 지배 구조 태제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산업사회에서는 우리가 노동운동을 조직할 때 보통 이제 그람시 태제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브레이버만 태제도 거기 이어지는데요. 아주 유명한 태제, 헤게모니는 공장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왜? 공장 조직이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들을 거기다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항상 노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카운터 파워 권력들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이전시키는 방식의 그게 이제 산업사회 전형적인 노동운동이었습니다. 70년대 브레이브만 태제 그 연장선입니다. 근데 오늘날 금융시장 자본주의에서는 헤게모니는 공장이 아니라 사회에서 출발합니다. 역전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주주 혹은 주식 투자자들이 공장의 이해관계를 과거처럼 보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잠깐 얘기하면 너무 복잡한 거니까. 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데이트레이더, 이거 미국 같은 경우도 불법화인데 한국이 합법화돼요. 그래서 한 160, 70만 명이 매일 아침에 컴퓨터 켜놓고 주식 투자 하루 대일 이제 그냥 사업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 세금도 별로 안 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당일치기 같은 세금도 꽤 내는데 한국은 하여튼 뭐 시장을 키우려고 애를 부진장 써서 그러겠지 굉장히 뭐 요즘 서울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갖고 이렇게 뭐 하시는 학생들이 있다.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의식 구조, 지배 구조는 과거의 노동의 어떤 사회적 연대 그리고 노동을 조직화하는 방식, 의식 구조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경영진들의 행태들도 달라지는 거죠. 과거 오랫동안 우리 경영자 자본주의라고 이해했던 틀 속에서 경영진은 중장기적인 이익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일정하게 노조와의 갈등과 협상 속에서 분배 구조를 만들어냈다면 80년대 이후에 주주자본주의 혹은 이 금융시장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본인의 밥그릇을 더 챙기기 위해서라도 주식, 기업 가치들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되게 기업 가치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행태들은 이제 인수합병이었는데 인수합병은 허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지나가고 경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고용해고의 형태들이 반복되는 게 일상적인 것들이고요. 노사관계도 많이 달라졌죠. 노사관계가 전반적인 그런 조직화된 노조와의 어떤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을 보인다면 오늘날에는 노조 조직 자체를 흔들어내기 위해서 잘 알려진 것처럼 엑시트 옵션을 해서 공장을 이전한다던가 아니면 경영 조직들을 한때 80년대 90년대에는 그 산업사회학에서 그 캐런 슈만 태제를 가지고 신경영 방식이 도입되고 보다 인간적인 노동 작업 방식을 도입하고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볼보 방식도 그렇고요. 90년대 초중반까지 얘기고요. 되게 그 태제를 얘기했던 캐런 슈만조차도 스스로 90년 후반 들어가면서 잘못 봤다라는 얘기가 할 만큼 오늘날 테일리즘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들도 보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유럽조차도 리스본 협약 이후에 2000년대 중반쯤 되면 과거에 그 국민연금 형태로 축적됐던 부분들을 미국처럼 다시 이제 소득 구조를 나누는 거죠. 기본 소득을 줄이고 나머지는 시장화시켜서 기업연금이나 다양한 형태의 민간연금을 돌려서 소득 구조의 이중화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 이번에 공무원 그 연금 개혁하다가 다시 이제 국민소득 개혁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김영현 선생님이 그 부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소득 대체율 낮추고 나머지는 시장에 넘기는 방식으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소득 부분을 소득 부비율을 더 낮추자는 얘기죠. 자, 이제 이게 노사관계에 미치는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카리아트라는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제가 새로 낸 그 페이퍼 6에다가 조금 어설프게 떠났는데요. 사실은 이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제는 로잘루크스를 이렇게서 나오는 원래 막스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초창기 막스는 원시적 축적 체제 내에서만 수탈 체제가 일정하게 작동을 하고 자본주의가 적당하게 작동을 하면
그 소위 말하는 브루탈한 그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스탈 체제는 일정하게 완화될 것으로 봤는데 이제 자본은 2번 그 3장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논쟁적이죠. 로사 루셈프트의 그 저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해설서인 셈인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현상 속에서 이제 로사 루셈프트의 축적 체제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하나는 정상적으로 이제 자본화를 시키고 농업을 자본화시키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와 같이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한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끊임없이 비자본화된 영역들을 자본의 축적체제적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사실 세계화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세계화를 너무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경제 측면에서 보면 비자본화된 영역들을 자본화된 축적체제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탈상품화, 상품화 현상, 우리가 이제 에스팅 앤더슨이 복지국가론을 얘기했을 때 기업이 국가의 개입과 저도 진짜 연관성이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의도적인 탈상품화가 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탈상품화 과정이 깨져나가는 복지국가에 의해서 유도를 했거고요. 그러나 또 하나 이 비상품화된 영역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본이 보다 싼 노동력들을 활용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공짜 노동도 활용을 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런 그 거래 비용들을 줄여나가면서 수탈을 통해서 이제 이윤을 확보하는 이런 식의 이제 과정들이 금융지배 알겠습니다. 금융주도자본 축적이 굉장히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제가 한번 그 태제를 이게 사실 이병희 선생님이 2010년도에 이 폼이 전 좋아서 이거 가지고 있다가 분석을 며칠 전에 해보려니까 약간 좀 불편해요. 변수가 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춘향으로 좀 만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좀 낮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계층들,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계층들 전형적으로 물론 자영업자의 일부는 굉장히 고용이 그 소득이 안정적인 계층이 있지만 평균 소득을 이해하는 점은 밑으로 갔고요. 뭐 이렇게 해보니까 한 45.6%, 그러니까 전체 경활인구의 45.6%가 프레타리아트 계층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우리사회 굉장히 좀 불안정한 계층이다. 결국 이런 계층들이 단순한 경제 위기로의 결과로부터 초래된 것이 아니라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이러한 축적체제들을 끊임없이 이제 재생산하고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마찬가지죠. 100만 점자, 1000만 점자가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 곱빼기로 많은 저소득 계층들이 지금 이제 같이 증가하는 소득이 양극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뭐 제가 거기 공동 결정적인 이거는 뭐 하다가 좀 찝찝해서 넣었는데 이건 뭐 별로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하나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독일이 이상하게 모델 유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이상해요. 그 연구자들이 너무 프로젝트 좋아하면 돈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영어를 파는 일이 생기는데 몇 년 전에 뭐 하리스비어도 열심히 뭐 프로젝트 하던 친구들이 이거 비정규직 아니라 하더니 요즘 이제 하도 이 하리스비어 정부가 떠들고 오니까 서로 욕하느라고 바쁘던데 독일식 공동유사 결정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껍데기만 보면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이 사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들이 나쁘진 않죠. 없는 것보다 분명히 유리한 제도긴 한데 근데 독일식 공동유사 결정적이 굉장히 무서운 점은 이 사회에 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투자 결정을 사전적으로 조율하고 독일을 끌어낼 수 있는 무서운 점. 다시 말해 70년대에 이미 그래서 독일은 신자유주의를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만 보면 아름다운 어떤 대안이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그쪽에서 여기 와서 이 이념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포장을 잘하겠어요. 항상 모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대안은 저는 뭐 당장은 제가 무슨 대안을 제시할 능력도 없고 또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하셨고 우리 사회 사회운동이 이건 전면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프레타리아트는 엄밀히 보면 굉장히 유목민과 같은 존재들인데 이게 무슨
적절한 수준의 제도화로 이 문제 해결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11년 이후에 전 세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저항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폴 메이슨 같은 저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1848 이후에 가장 전 계층들이 단일한 모습의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혁명적 사건이 난다는 거 약간 오버는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이 보이고 있죠. 미국에서 어쨌든 취업 안 된다 해서 대학생들 나와서 오키파이 운동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스페인 같은 데서 델페르 광장에서 청년들이 EU까지 EU 정책들 항의하면서 1700km 같이 행진하고 학생들 가는 과정에 각 나라 학생들 젊은이들이 동참한 요즘 포데모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고, 그리스도 있고, 아랍의 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청년들과 저소득계층들이 참여한 사회저항, 동유럽 러시아 한복판에서도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그런 면에서 신자유주의가 잘 작동하는지 굉장히 좀 조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저는 영원히 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저항의 그 근저에는 그 기본권, 사회권, 노동권에 대한 요구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세계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서 운동의 관성들을 좀 탈피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노동의 중심성들을 얘기를 하지만 이 노동의 중심성이라는 건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결국은 삶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실적인 에너지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과 동력들이 붙어서 사회적 저항운동이 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게 단순하게 무슨 미세 조정, 제도의 조정을 통해서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들을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